오래된 저택의 2층 다락방은 한유진에게 세상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낡은 책상 위에는 그녀의 꿈과 좌절이 담긴 보석 디자인 스케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제도용 펜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감하듯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락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녀의 계모와 이복 언니 한유라가 들이닥쳤다. 계모의 얼굴은 탐욕과 조급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언니 유라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계모는 서류 뭉치를 유진의 책상 위로 내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빚이다. 당장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유진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사채업자 강태민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뒷골목에 미친 개로 불리는 남자.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잔인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유라는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말했다. 그 양아치 같은 놈이 빚 대신 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더구나. 내가 미쳤니? 그런 놈한테 시집가게. 이건 다 너 같은 천덕꾸러기한테나 어울리는 자리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이 집안에서 유진은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들어온 계모와 유라는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며 무시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횡포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유진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작은 회사가 쓰레기 같은 사채업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갈게요. 언니 대신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계모와 유라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유진이 이렇게 순순히 희생양이 될 줄은 몰랐다. 그들은 즉시 그녀를 재촉했다. 결혼식 아닌 거래는 바로 오늘 밤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녀를 위한 웨딩드레스는 없었다. 계모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초라한 흰색 원피스를 꺼내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마치 그녀의 가치가 딱 그 정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옷을 받아 입었다. 화장도 장신구도 없는 그녀의 모습은 신부라기보다는 재물에 가까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케치들을 서랍 깊숙이 넣고 문을 잠갔다. 이제 꿈을 꿀 시간은 끝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다. 강태민의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곳은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몇 명의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계모는 그녀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안으로 들여보냈다. 사무실 안쪽 낡은 가죽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강태민이었다. 유진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남자였다. 검은 가죽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만으로도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결혼식은 조촐하다 못해 처참했다. 겁에 질린 법무사 한 명과 강태민의 부하 몇 명이 증인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약도 반지도 그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는 완벽한 거래였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마자 계모와 유라는 마치 짐을 버리듯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황급히 사라졌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공간에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강태민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그녀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유진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으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이끈 곳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사무실 뒤편에 세워져 있던 묵직하고 강력해 보이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도 타라는 듯이 뒷자리를 가리켰다. 유진은 망설였지만 그의 위압적인 눈빛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등 뒤에 올라탔고 그의 단단한 허리에 닿은 가죽 재킷의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다. 오토바이는 밤의 도시를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허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오토바이가 멈춘 곳은 그녀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장소였다. 그곳은 서울의 가장 화려한 중심가에 위치한 거대하고 세련된 초고층 빌딩 앞이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상승했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둡지만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의 내부가 드러났다. 뒷골목의 양아치가 사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유진은 혼란에 빠진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한유진은 칠흑 같은 어둠과 완벽한 정적 속에 남겨졌다. 바로 그때 탁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간 강태민이 벽에 스위치를 눌렀다. 순식간에 펜트하우스 전체가 부드러운 간접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졌다. 유진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어둡고 지저분한 조폭의 아지트가 아니었다. 눈앞에는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높은 천장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그리고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이곳은 뒷골목의 양아치가 아닌 막대한 부와 세련된 취향을 가진 사람의 공간이었다. 유진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강태민은 그녀의 반응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복도 끝에 있는 방 하나를 가리켰다. 오늘부터 당신이 지낼 방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감정했다. 내 서재와 침실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내 물건에 손대지도 말고 아침마다 가사 도우미가 올 거다. 외부에서는 당신이 내 아내지만 이 집 안에서 우리는 타인이다. 그의 말은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차가운 벽을 두 사람 사이에 세웠다. 그는 말을 마친 뒤 그녀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낯선 공간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녀가 안내받은 손님용 침실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며 눈을 떴다. 하지만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과 낯선 방의 풍경은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잠시 후 무표정한 얼굴의 중년 가사 도우미가 들어와 그녀에게 새 옷과 식사를 내주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관리되는 고급스러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오전이 되자 어젯밤 사무실에서 보았던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강태민의 오른팔인 고 비서였다. 그는 여전히 불량스러운 태도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의를 차리려는 듯한 어색함이 엿보였다. 그는 태민에게 다가가 그들만의 은어로 몇 마디 보고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범죄 조직의 상사와 부하였다. 잠시 후 태민은 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그의 펜트하우스처럼 모던하고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방대한 양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유진을 앉히고 어젯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결혼 계약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1년. 오늘부로 당신 가족의 빚은 모두 청산된 걸로 하지. 그 대가로 당신은 필요할 때 내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내 허락 없이 가족과 연락하지 마. 내 사업에 대해 묻지도 말고 1년 후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우리는 이혼하고 당신은 두둑한 위자료와 함께 자유로워질 것이다. 물론 입을 다문다는 조건 하에. 그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변호사의 계약서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괴물은 아니었다. 그의 규칙은 가혹했지만 그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일종의 질서와 안전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서재를 나가려던 순간 고 비서가 들고 온 그녀의 짐 상자가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상자 안에서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애지중지 그려온 보석 디자인 스케치북이 있었다. 스케치북이 펼쳐지며 그녀의 섬세하고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가 황급히 스케치들을 주워 담으려 할 때 강태민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흥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물건이나 제대로 챙겨. 유진은 그의 말에 움츠러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유진이 나간 후 고 비서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런 애를 이 일에 끌어들여서.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뒷골목의 지배자처럼 낮고 거칠어졌다. 저 계집애는 필요한 방패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괜한 감정 소모하지 마. 하지만 고 비서는 보았다. 자신의 보스가 방금 전 그 스케치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새로운 방 침대에 누워 거대한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다. 그녀는 모순으로 가득 찬 한 남자와 결혼했다. 궁전 같은 집에 사는 양아치 변호사처럼 계약을 제시하는 폭력배. 그녀의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두려움 속에는 강태민이라는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거대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시간은 기묘한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한유진은 점차 이 넓고 텅 빈 공간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의 서재와 침실 근처에는 가지 않았고 그와 마주칠 때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까지 그와의 계약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살짝 열린 서재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알던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월스트리트의 전문 펀드 매니저처럼 복잡한 시장 상황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그의 어휘와 논리는 날카롭고 정교했다. 유진은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의 통화를 엿들은 것은 아닌가 착각했다. 뒷골목의 사채업자가 구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적이고 세련된 언어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저 목소리의 주인과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밤의 지배자는 과연 같은 인물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에 대한 공포에 아주 작은 호기심이라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균열은 시각적인 것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창고라고 생각했던 방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재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었다. 철학, 역사, 고전 문학, 그리고 심지어 예술사 원서들까지 방 한가운데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고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공간. 이곳은 무식한 폭력배가 아닌 깊은 지성과 예술적 소양을 가진 사람의 공간이었다. 강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한 그녀의 정의는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이 거대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그녀의 혼란이 정점에 달했을 때 불청객이 찾아왔다. 그녀의 이복 언니 한유라였다. 유라는 동생이 쓰레기 같은 놈에게 팔려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기대하며 조롱할 목적으로 이곳을 찾아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상 이상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다. 그녀의 얼굴에 즉시 질투와 분노가 어렸다. 유라는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유진을 몰아세웠다. 그녀는 유진이 입고 있는 수수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을 비웃으며 말했다. 꼴 좀 봐. 이런 비싼 옷을 입혀놔도 내 천박함은 가려지지가 않는구나. 여기서 하녀 노릇이라도 하고 있는 거니 그 양아치는 널 때리지는 않고 술과 피비린내에 절어 살 줄 알았는데. 그녀의 악의적인 말에도 유진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유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유라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내까짓게 감히 이런 곳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줄 알아야지. 당장 무릎 꿇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 못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에서 나온 강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유진은 그가 언제나처럼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라 역시 그가 자신의 행동에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두 사람의 예상을 모두 벗어났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유진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의 몸은 거대한 산처럼 유진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처럼 낮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내 아내다. 그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지 너는 손님이고 아주 무례한 손님이야. 당장 꺼져.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유라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태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의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저 애의 언니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게 만들지 마라. 평생 오만하게 살아온 유라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소동이 끝난 후에도 서늘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태민은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오해하지 마. 내 집이 더러워지는 꼴을 못 볼 뿐이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그의 말을 뛰어넘어 있었다. 유진은 홀로 남아 아까 유라가 밀쳤던 어깨를 가만히 만져보았다. 아프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아주 낯설고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었다. 비록 그것이 사랑이 아닌 소유욕이나 원칙 때문일지라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강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한 정의가 오늘 밤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었다. 한유라가 도망치듯 사라진 후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한유진은 강태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 주었지만 그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강태민 역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유진의 겁에 질린 얼굴과 바닥에 흩어졌던 그녀의 스케치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다음 날 강태민은 자신의 진짜 사무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CEO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뒷골목의 양아치가 아닌 냉철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이었다. 그는 고 비서를 불러 명령했다. 펜트하우스에 비어있는 방 하나를 개조해 보석 디자인을 위한 최고의 장비들로 제도용 책상부터 세공 도구 3D 모델링 컴퓨터까지 그리고 익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최상급 원석 공급 루트도 확보하도록. 고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억짜리 기업 인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처리하는 그가 개인적으로 이런 비싸고 섬세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강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쓸데없는 질문이 많군.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고 비서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태민은 저녁 식사를 마친 유진을 펜트하우스의 한쪽 복도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평소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완벽한 보석 디자인 작업실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꿈 같은 공간이었다. 방 안은 세상의 모든 디자이너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맞춤 제작된 넓은 원목 작업대, 최신형 3D 프린터와 렌더링 컴퓨터 섬세한 세공을 위한 독일제 고급 도구 세트, 그리고 한쪽 벽에 설치된 거대한 금고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원석, 그리고 순금과 백금 덩어리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깊은 믿음과 지지의 표현이었다. 평생을 가족에게서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인정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감정에 서툰 사람처럼 어색하고 무뚝뚝한 말투로 말했다. 내 집에 살면서 마냥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이걸 당신의 직업이라고 생각해.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도록 저 재료들은 투자다. 낭비하지 마. 그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비즈니스적인 거래로 포장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서툰 배려 뒤에 숨겨진 따뜻함은 이미 유진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한씨 집안의 거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계모와 한유라는 상류층 친구들을 불러 모아 차를 마시며 유진을 험담하고 있었다. 그 천박한 애가 어떤 소굴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유라의 친구가 말했다. 아마 그 양아치가 매일 바닥이나 닦게 시키겠죠. 꼴 좋다.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동조했다. 그들은 유진의 현실이 얼마나 변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유진은 홀로 자신의 새로운 작업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부드러운 작업대의 표면을 쓸어보고 차가운 금속 도구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긴 온전한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강태민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히고 잊혀졌던 그녀의 꿈을 되살려준 기적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삶의 목적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참한 희생자나 계약의 인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재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작업대 의자에 앉아 깨끗한 제도용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길로 목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종이 위에 첫 번째 선을 그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눈은 깊은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디자인을 시작했다. 문 밖에서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한 보석 같은 그녀의 모습에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대호그룹의 최만식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오랜 숙적인 강태민.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나타난 점지만 뱀처럼 교활하고 늑대처럼 잔인한 놈. 최근 그가 뒷골목에 양아치 행세를 하며 자신의 영역을 잠식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최 회장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그의 눈길이 머물렀다. 강태민 최근 한씨 가문의 딸과 비밀리에 결혼. 최 회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사랑 따위로 움직일 인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결혼은 분명 무언가를 위한 위장이거나 혹은 그의 유일한 약점일 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 계집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시험해 볼 기회를 찾아. 한편 한유진은 강태민이 만들어준 작업실에서 몇 날 며칠을 꼬박 보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세계에 다시 빠져들었다. 하지만 최고의 디자인은 언제나 현실 세계의 영감에서 비롯되는 법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원석과 재료를 직접 보고 만져보기 위해 보석상들이 밀집해 있는 종로 거리로 외출을 결심했다. 태민은 그녀의 외출을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는 고 비서와 2명의 경호원을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뒤에 붙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경고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그리고 절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지마.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종로의 보석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와 영감에 흠뻑 취해 여러 상점들을 둘러보며 원석을 살폈다. 그녀가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원석 전문점에 들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을 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달려오던 한 남자가 그녀와 부딪히며 소란을 피웠고 그 순간을 틈타 다른 남자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를 미행하던 고비서와 경호원들이 다른 쪽의 소란에 잠시 시선을 빼앗긴 사이 적들은 그녀를 납치하려 한 것이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한 남자가 거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검은색 승합차로 끌고 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옥의 포효와도 같은 묵직하고 강력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검은색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강태민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눈빛은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찢어발길 듯한 맹수와도 같았다. 그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납치범 중 한 명이 칼을 꺼내 유진의 목에 겨누며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 이 계집애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하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오히려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는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쥔 남자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그의 얼굴을 벽에 쳐박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나머지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때부터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적인 전투 기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고 비명 소리와 뼈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세련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포식자만이 존재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분 후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최만식의 부하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태민은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맹수의 살기는 사라지고 오직 깊은 걱정과 안도감만이 남았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안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식이 남아있는 한 남자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 전해라. 다시 한번 내 것에 손을 대면 내 놈의 제국을 조각조각 부숴버린 다음 마지막에 내 놈의 목을 가지러 가겠다고.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의미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위험한 힘에 경외감을 느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묻히는 그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쓴 양아치라는 가면은 사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맹수가 되는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의 일부라는 것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공기 중에는 핏빛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다. 강태민은 무심한 표정으로 칼에 베인 자신의 손을 치료하려 했다. 한유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행동을 제지하고 직접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다. 태민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간 몸이 굳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유진의 섬세한 손길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감각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녀의 앳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에 남은 다른 낡은 흉터들을 보았다.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거칠고 위험한 삶의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었다. 그들의 가까워진 거리만큼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단순한 친절은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노크와도 같았다. 치료가 끝나자 태미는 결심을 굳혔다. 최만식은 이제 유진을 명백한 표적으로 인식했다. 그녀를 이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그녀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전쟁에 휘말렸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던 그의 개인 서재로 들어갔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세계를 보여주기로 결심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서재의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곳은 양아치의 사무실이 아닌 거대한 기업을 지휘하는 총수의 최첨단 지휘본부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식 시세와 기업 정보, 그리고 감시 영상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방 중앙의 의자에 앉히고 마침내 자신의 길고 어두웠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불타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 아버지는 원래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전신이 된 작은 회사의 창업주였어. 그는 아버지의 유일한 파트너였던 최만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 하지만 최만식은 아버지의 믿음을 배신하고 뒷세계의 조폭들과 결탁하여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그리고는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태민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최만식이 이용했던 바로 그 뒷골목에서 그는 스스로 맹수가 되었다. 양아치라는 가면은 그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최만식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리고 타이탄 코퍼레이션은 그가 복수를 위해 양지에서 키워낸 거대한 칼이었다. 유진은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지성 세련된 취향, 그리고 동물적인 폭력성까지 그의 모든 모순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양아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슬픔을 짊어진 한 남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상처를 보았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 고백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주인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를 그녀 앞에서 무장해제했다. 긴 이야기가 끝나고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새로운 이해와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졌다.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더 이상 보호받는 희생자가 아닌 함께 싸우는 동료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태미는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홀로 싸워왔다.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여자는 기꺼이 그의 전쟁에 함께 뛰어들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유진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방패나 도구가 아닌 잠재적인 동맹자로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거짓의 가면은 벗겨졌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토대가 놓이고 있었다. 강태민의 고백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색한 침묵 대신 미묘한 신뢰와 동지애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한유진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태민 역시 그녀 앞에서 조금씩 자신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유진에 뭘 도우면 될까요? 라는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에 끌어들이기를 주저했다.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야. 이건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니까 그가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무기가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타이탄 코퍼레이션과 대호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밤새워 읽고 분석했다. 그녀는 태민 앞에 자신이 정리한 분석 자료를 내밀었다. 최만식 회장의 대호그룹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자금줄 중 하나는 대호 주얼리라는 브랜드예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명품 브랜드지만 실제로는 그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태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가 타이탄의 자회사 이름으로 새로운 주얼리 브랜드를 론칭하는 거예요. 투명한 원석 공급망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내세워서 부패한 대호 주얼리의 이미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최만식의 돈줄을 끊고 동시에 그의 위선적인 이미지를 대중 앞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기발했다. 태민은 언제나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만을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전략은 문화와 경제를 이용한 훨씬 더 세련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보석 디자이너로서의 열정뿐만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의 자질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한번 해보지. 모든 정권은 당신에게 위임하지. 그들의 동맹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진은 타이탄 그룹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 컨셉을 진실의 빛이라고 정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그들의 싸움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태민은 일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전문적인 협업을 통해 개인적인 유대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계약의 공간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따뜻한 동지들의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한유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이후 사교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기사 하나를 보고 눈이 뒤집혔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에서 새로운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를 론칭한다는 기사였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이끄는 미스터리한 수석 디자이너 진의 실루엣 사진.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동생 한유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자신이 버린 양아치가 사실은 거대한 기업의 총수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짓밟았던 동생이 이제는 자신이 꿈꾸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강태민을 증오하는 유일한 다른 한 사람 바로 최만식 회장을 찾아갔다. 최만식은 제 발로 굴러 들어온 한유라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유진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녀에게 돈과 복수의 기회를 약속했다. 한유라는 기꺼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그녀는 언니라는 가면을 쓰고 최만식의 스파이가 되어 동생에게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유진의 브랜드는 내부 론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타이탄 그룹 내부에서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태민과 유진은 자신들의 첫 번째 합작품의 성공을 자축하며 서로를 향한 깊어진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치명적인 배신자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유진의 성공적인 내부 론칭 소식은 곧바로 한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동생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녀는 유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 연기했다. 유진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네가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인 줄도 모르고 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 약한 유진의 경계심은 서서히 허물어졌다. 그녀는 언니가 정말로 변했다고 믿고 싶었다. 유진은 기쁜 마음으로 유라에게 자신의 작업실을 구경시켜주며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진실의 빛 컬렉션의 최종 디자인들을 보여주었다. 유라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동생의 재능을 칭찬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탐욕과 시기심이 독사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유진이 잠시 차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는 재빨리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책상 위에 놓인 컬렉션에 핵심 디자인 여명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설계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그녀의 배신 행위는 단 몇 초 만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훔친 디자인 파일을 즉시 최만식 회장에게 넘겼다. 최 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디자인 팀에게 명령했다. 이 디자인을 아주 교묘하게 베껴 몇 군데는 일부러 더 조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대호 주얼리의 신제품으로 당장 출시해. 그들의 계획은 유진의 공식 론칭 행사 직전에 선수쳐서 그녀를 파렴치한 표절 디자이너로 만드는 것이었다. 며칠 후 대호 주얼리는 예고도 없이 긴급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공개된 목걸이는 유진의 여명의 눈물과 거의 흡사했지만 섬세함과 독창성이 미묘하게 떨어지는 조잡한 모방품이었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언론은 대호그룹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찬사를 보냈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진실의 비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행사장은 국내외 언론과 VVIP들로 가득 찼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새로운 천재 디자이너 진즉 한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앞두고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은 무대 뒤에서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의 클라이맥스 마침내 여명의 눈물이 공개되는 순간 행사장은 찬사가 아닌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이거 며칠 전에 대호 주얼리에서 발표한 신제품이랑 똑같잖아. 뭐야, 타이탄 그룹이 표절을 한 거야.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고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조롱과 의심의 빛으로 유진을 향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최만식 회장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떠오르는 신생 기업인 타이탄이 우리 대호의 디자인을 이렇게 파렴치하게 도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여론은 완전히 그에게로 기울었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언니의 배신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이제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그가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아내를 버릴 것인가? 태민은 분노로 주먹을 굳게 쥐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유진이 아닌 최만식을 향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가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유진을 자신의 몸으로 가려주었다. 그리고는 장내를 향해 얼음처럼 차갑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은 우리의 디자이너 한유진 씨를 100% 신뢰합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진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태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태민은 그녀의 말을 끊고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든든했다. 알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어. 이건 최만식의 선전포고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지. 그는 유진을 끌어안았다. 세상 모든 것이 그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댔다. 태민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놈이 실수를 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놈은 당신의 꿈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놈이 진짜로 건드린 건 바로 내 아내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마지막 반격을 위한 무대는 준비되었다. 디자인 표절 스캔들이 터진 지 며칠 후 타이탄 코퍼레이션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타이탄의 몰락을 구경하러 온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분노한 주주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객석 맨 앞자리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최만식 회장과 한유라가 앉아 곧 시작될 쇼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강태민과 한유진이 함께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의 모습에서는 절망이나 패배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다. 유진은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떨던 겁에 질린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태민은 그런 그녀의 곁을 든든한 버팀목처럼 지키고 섰다. 태민이 입을 열기도 전에 최만식 회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선수쳤다. 그는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마이크를 잡고 그들을 비난했다. 강태민 대표 한유진 씨,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인정하고 업계와 대중 앞에 사죄하는 것이 어떻소. 그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최만식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강태민이 아닌 한유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표절 의혹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두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대호 주얼리에서 출시한 제품은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미완성의 불량 프로토타입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진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여명의 눈물에 최종 완성본 디자인을 띄웠다. 그리고 이어서 타이탄의 기술팀이 제작한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은
최만식의 회사가 출시한 모방품의 숨겨진 구조적인 결함과 보석 세팅의 미세한 오류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여주었다. 오직 원작자만이 심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한유라가 고 비서와 만나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훔쳤고 최만식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의기양양하게 자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고 비서가 그녀를 속이고 모든 것을 녹화해 두었던 것이다. 자신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유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최만식이 당황하여 소리치려는 순간 마침내 강태민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양아치의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혹한 총수의 목소리였다. 디자인 도둑질은 단지 오프닝 공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대호 주얼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더 이상 보석 디자인이 아닌 수많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도 그리고 감시 영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민은 지난 수년간 자신이 뒷골목을 뒤지며 모아온 최만식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그 자리에서 폭로했다. 대호 주얼리를 통한 비자금 세탁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진실까지. 기자회견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복수의 현장이었다. 최만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제국은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한유라 역시 자신의 배신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앞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멍하니 서 있는 최만식과 한유라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민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곁에 선 한유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는 승리의 표시로 그녀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길고 길었던 그의 마지막 도박이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은 검찰 수사관들의 등장으로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만식과 한유라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초라하게 연행되었다. 강태민은 혼란의 중심에서 한유진을 보호하며 조용히 그녀를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다음 며칠간 대한민국은 타이탄 코퍼레이션과 대호그룹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만식의 몰락과 함께 강태민의 진짜 정체와 그의 서사가 대중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그의 냉혹함과 천재적인 전략에 경탄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운 천재 디자이너 한유진의 이야기에도 열광했다. 한유진의 브랜드 진실의 빛은 표절 논란을 딛고 오히려 진실과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디자인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반면 한씨 집안은 완벽하게 몰락했다. 최만식의 몰락과 함께 모든 지원이 끊기고 회사는 파산했으며 한유라의 배신 행각이 알려지면서 그들은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저녁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태민은 유진의 작업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 작성했던 이제는 빛이 바랜 결혼 계약서였다.
그것은 그들의 어두웠던 시작을 상징하는 유물과도 같았다. 태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나의 시작은 복수심뿐이었소. 당신은 그저 내 계획을 위한 방패막에 불과했지. 하지만 당신은 내 차가운 세상에 들어와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온기를 일깨워 주었소. 당신은 더 이상 내 방패가 아니라 내 심장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유진이 직접 디자인했던 여명의 눈물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바로 그들의 이야기와도 같은 작품이었다. 한유진 씨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겠소. 나의 파트너이자 나의 동지 그리고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나와 결혼해 주시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들은 함께 낡은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어두운 거래는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뒷골목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밝은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얼마 후 그들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뒷골목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아닌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열리는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태미는 더 이상 어두운 가죽 재킷이 아닌 세련된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1년 후 그들은 태민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조용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태민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유진의 손을 잡고 섰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아내이자 아버님의 복수를 함께 해준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는 행복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유진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당당하게 남편의 곁에 섰다. 태미는 여전히 그녀를 끔찍이 아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한 공주님을 향한 과보호가 아니었다. 자신의 유능하고 아름다운 여왕을 향한 자랑스러운 남편의 무한한 지지와 존경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뒷골목의 왕이 마침내 그의 자리에 어울리는 진정한 여왕을 찾았다고. 그들은 함께 더 밝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 나갈 것이었다.